안녕하십니까, 민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는 포스트 팬데믹과 공존의 문화라는 주제로 이제 퇴계의 본연지성과 천리의 의미를 부제로 달아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유학을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항상 유학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 학계 밖에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학문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 또는 저 혼자 부여한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유학이 저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계속 밝히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퇴계 선생님이 본연지성과 천리를 잡은 것은 우리 여기서는 안동이라든지 아니면 퇴계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천리라는 것이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아마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봉건적이라든지 중세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현실이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이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날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은 뭔가 어떤 억압적인 담론을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보수주의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실제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로 인한 이런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이 천리의 의미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현대사회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런 천리의 의미라든지 본연지성의 의미를 드러내서 이것이 꼭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담론화하는 데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 또 마침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서론으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뛰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35분 정도 쓰면 될까요? 30분. 30분, 알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감염병의 인류의 감염병의 최고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한 지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올 가을부터 WHO 사무총장이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그런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행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우리는 이제는 각 사회 각계에서 이 팬데믹의 종식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 엔데믹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 엔데믹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논의하고자 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담론을 활발하게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감염으로 발발한 이 전염병 위기가 이제 전 세계로 각 분야에 이제 막대한 영향을 지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끼쳐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서 뉴 노멀의 시대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실감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주는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의 어감이 이제 팬데믹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변혁을 꿈꾸어 볼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시점에 딱 서 있는 현재의 선택이 만들어낼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를 동시에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동안 좀 가리워져 있던 그런 이기심이라든지 구조적인 불평등이 수면으로 또 드러나는 계기를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든 팬데믹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체험한 공통적인 진실은 이제 나 혼자 건강할 수도 잘 살 수도 없고 또 즉 인류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안전해야 나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는 이 전통적인 공동체 담론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그간 묵과하고 있었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동물, 환경, 또 착취와 희생의 부조리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거리두기라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또 거리두기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그 거리두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균분이라든지 협력과 연대의 모색은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지적 유희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와 열망이 단순히 3년 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아니어야 되고, 다시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뉴 노멀에서 그 노멀이라고 하는 정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팬데믹의 궁극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위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가 다각도로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전염병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되어 왔다라는 것은 동서양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은 넘어가고 281쪽, 281쪽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팬데믹이 유럽 역사와 또 이런 제국주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날 또 하나의 이런 변곡점, 그러니까 항상 전염병이 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전염병이 이 비극과 새로운 풍요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열망, 또 탐욕 이런 것들이 얽혀서 새 시대를 앞당겨 왔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서 코로나19가 경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는 실제로 전 지구적인 성찰과 연대를 통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 역시 어느 때보다도 직접적으로 숙고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미 고대로부터 그 사회적 혼란의 근본 원인으로 인간의 위태로운 마음에 주목해온 유교가 우려하는 이 욕망의 디스토피아와 이를 극복하는 천리의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반추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환의식, 그리고 인신과 도심, 촌천리 멸인욕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천리의 의미를 살펴보고, 공자가 말한 욕인, 그 인을 향한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인을 하고자 하는 그 욕인에 가는 근거로서 그 퇴계의 본연지성의 의미를 제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단순히 순선의 퇴계가 강조했던 순선의 이상이 흔히 받아들여지는, 밖에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관념적인 어떤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숭고한 예술적 일상으로 전환하게 하는 그런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포스트 팬데믹의 뉴 노멀 가운데 공존의 주춧돌이 놓여지기를 바라는 희망이자 또 퇴계 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모색하는 그런 사색의 과정으로 삼고 싶습니다. 먼저 282쪽 2장으로 넘어가서요. 이 코로나 이후에 1년간은 거의 개인이나 집단이 사적 영역의 구분이나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공공의 질타나 원망을 쉽게 받는 것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한에 대한 지목이 서구에서 아시아에 대한 혐오로 번졌고, 또 각 국가에서 외국인이나 이민자, 종교, 성적 취향과 관련된 이런 무분별한 배제와 혐오가 표출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성숙한 시민의식에 있어서 혐오는 부정적인 정서로 간주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혐오는 오염이나 감염에 대한 기피 본능으로서 인간의 원초적인 반응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우리 요즘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면역과 관련해서 보면 이 혐오의 기피 심리는 선천 면역, 후천 면역에 더한 이런 행동 면역으로서 감염될 수 있는 대상을 멀리해서 신체적으로 감염을 줄이는 일종의 이제 원시적인 전략이었던 것이죠. 즉 본능적인 이런 거리두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면역 반응 체계로 본다면 안전을 염두에 둔 본능적인 혐오와 배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사회적 이해관계나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게 개입하면 이른바 누스바움이 잘 밝힌 게 있는 것처럼 이제 투사적 혐오 같은 것이 되어서 전혀 관계없는 어떤 것들을 투사해서 혐오의 대상으로 계층화를 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이제 병리적인 사회 문제의 위험이 있다라는 점에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행동 면역 체계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응하는 원시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팬데믹과 같은 이런 위기와 두려움을 마주하는 인간의 마음과 자세에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근심과 대응은 유교에서 우환의식으로 수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환의식은 현 상황에 대한 걱정과 기우에 기인하면서도 이런 원시 종교의 동기가 되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원시적인 행동 면역 체계로서의 혐오와 같은 본능적인 대응과는 다릅니다. 우환의식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 자체보다는 그 우환의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사에서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외부에 두지 않고 주체로서 리더 자신의 몫을 고민하는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자의 우환이 이 덕을 닦지 못하고 배움을 익히지 못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 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실천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또 맹자의 우환의식 또한 이와 같은 자기 집중이 자신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임금처럼 세상의 평안을 향한 이 대비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교의 우환의식이 향하는 세상은 결국 자기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평등하게 포용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대동사회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디스토피아의 위기로부터 대동의 유토피아를 향하는 변곡점 가운데 유교의 우환의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84쪽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우환의식의 현실적인 의의는 이제 결과적인 성패 자체보다는 위기의 현실에서 어떤 이기적인 선택이나 냉소, 패배주의에 무기력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서 여전히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우환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같은 저 위기를 다시 이 기회로 삼는 그런 전환의 태도는 이 팬데믹 하에 드러난 이런 여러 사회 문제와 부조리의 그늘 가운데서 이 뉴 노멀의 방향을 거리 있기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동사회에 대한 묘사는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28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동사회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가 이미 수백 년간 진행됐던 것을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러나 완벽한 실현에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미완의 꿈에 그치고 말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가 유교의 이상을 얘기하는 것을 오늘날 이제 주저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임금이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성학십도나 성학지교의 뜻과 같이, 그리고 개인의 수양 문화가 지속적으로 탐구되어 왔다는 점에서 결코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원래 토마스 호모의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곳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이상을 향한 인간의 부단한 노력과 꿈의 가치는 이 포스트 팬데믹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전환의 샘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양한 또 그 문화 예시가 나와서 이제 반가웠는데요. 이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어떤 그런 예술 작품들이나 이런 문화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디스토피아의 서사가 공통적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과학기술과 성장의 신화를 지나치게 신봉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유를 반납한 그런 인간의 미래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디스토피아적 설정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주체성과 이런 온기를 상실한 세계를 그리고 있는 이 디스토피아의 미래는 이미 우리가 마스크로 가려진 만큼, 이렇게 가려진 무표정만큼 이제 많이 또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 대동사회의 묘사, 당장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온기로 연결된 이런 자유롭고 포용적인 대동의 유토피아는 결국 공동체의 안전과 나의 안전이 함께하는 세상을 비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86쪽의 3장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맨 마지막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토피아는 종종 인간과 사회의 이제 어두운 심연을 파고들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유교에서 포착한 이 디스토피아의 실마리는 바로 인간의 위태로운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서에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전일하게 해서 그 중을 잡으라 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을 들어서 위태로움과 온전함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 상서에서 이 구절은 먼저 위태로움에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위태로운 마음인 인심이 가리키는 것은 이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측면으로 읽히는데요. 이제 맹자가 이 덕성의 실현을 위해서 과욕을 통한 도덕적 마음의 함양을 주장했었고, 이 도의를 벗어난 욕망이 커지면 도덕적 마음의 커지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소인이 되고, 그와 같은 욕망을 줄이고 도의를 실천하면 대인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욕망에 대한 주체의 대응은 소인과 대인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관점에 의하면 소인은 사람다움을 상실한 디스토피아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대인은 대동의 유토피아의 삶을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유교의 군자나 대인은 이 공자 이래로 실현 불가능한 상상의 인격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토피아의 원래적인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대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대동사회의 이상은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집단적 장소를 의미하는 유토피아의 비현실성이 곧 개인의 불가능과 동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성인 군자를 꿈꾸고 그것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을 향한 목표는 적어도 개인에 있어서 불가능한 이상은 아니고 이때 숙이 자신을 닦는다라는 것이 이 현실과 연계되는 이 유교적 유토피아라는 특징을 형성하는 고리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욕망에 대한 그 맹자의 관점은 북송의 주도니에 계승되어서 이제 과욕이라는 것, 욕심을 줄이는 것이 무욕에 이르는, 이제 욕심을 없애는 데 이르는 실천으로까지 높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정은 또 천리에 주목해서 천리의 체득을 강조하는데, 이 정의는 정의의 성증리 천명은 하늘의 절대성에 보다 가까워지려는 높아진 목표와 그에 따른 유토피아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열망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8쪽에서 보면 이 정의는 이 앞에서 얘기한 그 상서에 나오는 위태로운 인심과 은미한 도심을 얘기하고 있는 인욕과 천리의 개념으로 양단을 확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인심의 위태로움을 욕망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인심의 위태로움이 인욕의 디스토피아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인용문은 넘어가서 밑에 본문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사물이 좌우되는 것, 즉 인욕으로 가름되는 이런 사사로운 욕망에 휘둘린다는 것은 인욕을 다하는 것인 동시에 천리를 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멸의 대상이 되는 인욕은 생명을 유지하는 욕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그러진 소인의 삶으로 이끄는 사사로운 욕망, 이 사욕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에 의해서 도심과 인심, 천리와 인욕이 이 사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사람 마음의 위태로움이 더욱 강조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인욕의 분기점을 살펴서 경계하고 절제하는 것은 재앙을 막는 길이자 동시에 천리를 보존하는 길이 되고 이상과 현실의 연결고리에 고심하는 유교적 유토피아로 향하는 방도가 구체화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289쪽 4장으로 넘어가서 유교적 이런 유토피아가 항상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멸인욕이라는 것 또한 이제 좀 실현 가능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소멸이 가능한 인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멸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다 생애의 욕구부터 우리가 다 인간에게 욕구가 점철된 존재가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인간에게 욕구를 멸하라는 공표는 마치 그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억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나 굉장히 비판적인 비판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그런 선입견을 받는 게 바로 이러한 이미지와 이러한 해석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그는 앞에서 정자가 멸인욕의 인욕이 그런 생존을 위한 욕구가 아니라 그 사사로운 욕구, 사욕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소멸 가능한 우리가 이 수양의 또 이 대상으로 보여야 될 이 사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이 내적으로는 호라고 하는 감정의 부중절이고 외적으로는 사물에 미혹된 그런 윤리적인 지각의 상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리를 멸한 사욕은 내 외의 주제를 잃고 외물에 좌우되어서 급기야 어그러지고 속이고 음란하고 방자한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상으로 치닫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의 설명인데요. 이제 주인은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욕망의 디스토피아로 빠진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주왕의 삶을 들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290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인용문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한 거는 이제 주가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직분으로 말하자면 진실로 하지 못할 것이 없겠지만 도리상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도리에 따라서 하지 않는 그런 윤리적인 성공이 천리의 드러남이라면 이와 대비해서 도리에 따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외물에 이끌려 하게 된 그런 윤리적 실패가 곧 사욕의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지각의 상실을 의미하는 이 사욕의 드러남은 공존의 일상을 일그러뜨리고 디스토피아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윤리적 실패는 위험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양의 관건이라는 것은 동일한 외부적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그 분기점을 잘 살피고 도리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는 마음의 주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욕이 솟구치는 가운데서도 이를 살펴서 도심을 따르게 되면 이제 밝음이 환하게 드러나서 천리의 유토피아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마치 공자가 말한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인에 이르는 것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멸인욕의 핵심은 이 도심을 따르는 도리에 입각한 이런 존천리의 드러남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 개신 공부를 한다라는 것도 기미를 살핀다라는 것은 조짐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사욕의 디스토피아적인 결말이 자기의 어떤 그 아까 호의 부중절이라든지 어떤 그 윤리적인 지각의 상실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의 전개 디스토피아적인 결말이 이렇게 마치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뮬레이션처럼 보이는 그런 통찰력을 갖춘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 도리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천리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이제 주인은 인신과 도심이 모두 한 마음의 지각에 따라 형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 존천리 멸인욕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한 마음 안에서 천리와 인욕이 소장관계에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천리가 보존되면 인욕이 들어설 자리가 사라진다라는 점에서 존천리가 곧 멸인욕이 되고 멸인욕이 곧 존천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교적 전통에서 이 천리로 표상되는 이상이야말로 또 살고자 하는 생애의 욕구에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라는 고차원적인 욕구로 나아가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이 같은 그 질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이 공존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향키가 되어온 것은 이런 전통 철학의 공동체주의적인 특징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의 범주에서도 생존을 위한 주요한 선택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많이 또 언급되고 있는 마이클 토마셀로도 인간의 우월성은 공통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주인은 인간의 인심의 인간이 사사로움에 얽매이는 존재이지만 이제 천지의 발음인 도심 또한 지닌 존재라고 보고 이 인심과 도심의 다툼에 이렇게 주목을 하였던 것입니다. 292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런데 이 주의가 인심과 도심의 다툼에 달려있다라고 한 것이 한결같이 도심의 승리를 염원하는 뜻이고 또 도심의 승리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일심과 천하의 평안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인신과 도심의 다툼을 바라보며 도심의 승리를 염원하는 이 간절한 묘사는 이 그 결과를 이제 위태롭게 만든다라는 인심의 승리가 개인과 세상을 모두 위태롭게 만든다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승패가 뚜렷한 그 권성징악적인 설정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일상의 의식에서는 이 둘의 승패가 번갈아 교차하는가라는 점에 이제 주목한 것이 이제 주자의 또 문제 의식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팬데믹을 고민하는 즈음에 이런 사이옥의 디스토피아를 같이 이런 그 인욕과 천리의 그 다툼의 구도에서 그 공존의 유토피아로의 전환을 모색해 가는 가운데서 유교적인 그 천리와 인욕의 구도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퇴계의 그 5장으로 293쪽 퇴계의 본연지성과 천리의 인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천리 멸인욕은 마음의 지각 현상이면서 수양의 목표이자 방법으로서 천리의 드러남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로운 욕구가 아닌 건강한 욕구로서 욕인의 관점에서 천리의 역할을 재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예, 그러니까 이게 욕구라는 것이 그냥 다 사라진다라고 천리의 상정 없이 그냥 우리가 욕구를 없애자라고 하면 이거는 무기력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어떤 또 다른 디스토피아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4쪽으로 넘어간다면 이 사익을 향한 욕구가 그냥 사라진다고 바로 천리가 드러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자가 말한 욕인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에서 인으로, 이 사사로움에서 인으로의 욕구의 대상이 조정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다움의 가치를 알고 이를 통해서 배려와 존중, 또 사랑과 같은 공존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인용문 위에 아랫부분에서 보면 그 퇴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퇴계에 이르르면 앞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발표에서 잘 언급해 주신 것처럼 특히 천리의 드러남에 주목해서 일상에서 천리의 실현을 강조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공존의 문제를 직면한 이 포스트 팬데믹의 번곡점에서 퇴계가 강조한 이 천리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퇴계는 천리에 주목함으로써 공존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으로서의 본연지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계 사상에서 본연지성은 공자가 말한 욕인의 가능 근거로서 현대사회에서 공존의 담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5쪽 본문으로 가면 퇴계의 학문적인 목표는 마음에 내재하는 인을 추구하고 천리를 실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 퇴계에 있어서 천리의 실현이라는 것은 체험되는 것으로서 일상성을 내포하고 이것은 곧 원시유교의 이상인 하늘과 자신의 직접적인 소통을 종심소욕 부륙으로 보여주었던 공자의 여정과 다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천리의 이런 체험적 실현을 목표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본연지성에 주목하고 항상 깨어있음으로 순수한 본성을 인지하는 거경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수양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 도심과 인심에 가는 그 마지막 줄에 보면 가는 근거로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세계와 공존하는 그 대인으로서의 자아와 자기 중심성에 치우친 소인으로서의 자아를 분별하는 그런 자각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96쪽을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297쪽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퇴계에게 있어 거경은 이런 주체적인 삶인 동시에 천리의 유익이 되고 또 주어진 하나의 길이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주의에 의해서 그런 마음의 다툼이라는 어떤 상황이, 어떤 실존의 상황이 강조되었다면은 퇴계에 이르르면 이 욕인하는 삶과 이 천리의
함께하는 삶이 주어진 하나의 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공존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점에서 퇴계의 이러한 깨달음과 인식, 실천은 굉장히 시사할 수 있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퇴계가 298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일상적 수양에 매진한 것은 이런 멈춤이 없는 천리의 유행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자 했던 그런 신념이자 이상의 실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오늘날 이 공존의 담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더 발전적으로 담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바쳐서 타인을 구한 많은 의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당연한 일을 자기는 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겸사나 꾸며진 말이 아니라 아마 진심의 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그래왔듯이 그 사람들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런 길을 걸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존의 사회에서는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의 실천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포스트 팬데믹의 변곡점에서 이 공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자 무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이 공간과 공존의 사회는 이러한 대인들의 삶과 적어도 완전히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런 범인들의 문화에 의해서 이제 팬데믹이 끝난 뉴노멀의 시점에 새로운 뉴노멀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예. 네. 그래서 결론은 앞에서 다 했던 것이라서, 예. 그래서 마지막 줄만 그냥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팬데믹의 재난에 닥쳐서 이제 재난 자체보다는 인간의 주체적인 역할에 주목하는 유교의 우환의식과 주자의 존천리 멸인욕으로의 전환, 그리고 퇴계의 본연지성과 천리 인식을 통한 거경의 삶이 지향하는 공존의 공동체와 개인의 연골고리를 어느 때보다 절감하게 된 이러한 팬데믹 시기에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나하나 읽어지는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모색되는 유교적 유토피아가 이런 일반 대중에 있어서도 이제 도덕주의를 벗어나서 현실에 적용되고 창의적으로 실천되고 또 공존을 향한 변화의 동력으로 다채롭게 재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